안녕하십니까.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자, 한국경제TV 와운의 4월달 1등 압도적 수익률로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5월달 되고 쉽지 않은 시장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기본을 지키면서 시장의 흐름을 여러분들께 100% 맞출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최신의 정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전략과 내일장 추천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큰 충격이 있었다, 그죠? 뭐 안에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안 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뭐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관세 협상이 좀 지체되고 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관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종전 협상에 대한 지연도 있다라는 거죠. 종전에 대한 지연도 나타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큰 어떻게 보면 담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인데, 간밤에 있던 나스닥 움직임이 상당히 안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스닥이 이제 장초만 올라오다가 여기서부터 꺾여가지고 이렇게 빠져버렸거든요. 이렇게 꺾여가지고 빠져버릴 때는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죠. 그래서 그에 따른 우려감들이 아시아 증시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는데, 관세라는 것이 결국 기한이 정해져 있는 악재라고 봅니다.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제 매년 4월달, 5월달에 이슈가 되었고, 거기에 늦어도 6월 초 전에는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절정을 향해 움직임이 나오는 과정이라고 보고, 그 끝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종전 협상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는 양상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시장은 여기에 대한 결과에 저는 반응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결과에 반응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미국 경제가 어떻게 좋아질 것인가, 또는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생길 것인가에 좀 더 집중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게 먼저 해결돼야 되느냐, 저는 이제 관세 이슈가 훨씬 더 크다 라고 봐요. 결국 전 세계는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소비자를 데리고 이 소비자를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지, 또는 소비자와 어떻게 협상해야 될 것인지 중국을 하나의 거대한 소비자로 보고 있는 시각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리고 전일 미국 증시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안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했었는데, 뭐 언론에서는 또 재정적자 확대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부정적 여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30년물 10년물 국채금리가 다 올랐죠. 그래도 그런 부분도 단기적인 악재는 좀 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하시면서, 미국장도 현재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 증시와 마찬가지로 불확실성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5월이 지나고 6월달이 되면 훨씬 더 좋은 시장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좀 기대를 하면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 원래 이제 세린 메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5월달은 주식을 팔고 떠나라, 계절의 여왕 5월이기 때문에 놀러 다녀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식의 5월달, 미국 주식의 5월달이 생각보다는 저는 괜찮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월달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이 2주가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한다면 그 하락을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습니다. 오늘 떠들썩한 분위기였고, 사실 이제 진단키트, 콜드체인 관련 이런 테마들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거는 말 그대로 테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에서 부각되면서 진단키트나 또는
콜드체인 관련된 기업들이 올라왔던 거고, 대신에 이제 그 제약바이오를 선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슈를 좀 더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이런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장기적인 성장안을 그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미래를 어떻게 보길래 인적 분할을 했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단 이 인적 분할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지금 앞서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이슈들이 많았었잖아요. 뭐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물적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됐던 거, 어떤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이것도 물적 분할 이후로 그 다음에 이제 상장이 됐던 거, 그런 것 때문에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었죠, 언론에서. 삼성도 그런 언론이나 국민들에 대한 눈치를 저는 봤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적 분할을 선택하지 않고 인적 분할을 선택했다. 그래서 저는 인적 분할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차기 정부의 눈치를 좀 보고 있다 라는 관점도 여기서 드러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걸 하면서 지금 뉴스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슈가 나왔던 것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적 분할에서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설립한다. 그리고 이제 CDMO와 바이오시밀러 사업 분할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자, 여기에 등장한 이제 CDMO,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 자, 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중요한 거죠. 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가 좀 더 원리를 조금 알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약바이오를 큰 부분으로 구분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임상 1상, 2상, 3상 넘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신약이라고 해요. 신약, 새로운 약을 만드는 단계예요. 계량식약도 마찬가지죠. 계량식약은 다만 우리가 신약은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고, 대신 계량식약은 기존에 있는 물질의 주인공 말고 보조하는 조연들을 변형시켜서 또는 첨부해서 만들어내는, 새로운 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계량신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은 우리가 초천문학적 금액이 든다면 계량신약은 그보다는 반의 반 정도 돈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계량신약과 신약에 대한 차이는 그 정도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중요한 개념은 이제 제네릭인데, 이 제네릭은 이제 복제약이에요. 복제약입니다. 우리가 타이레놀의 복제약은 뭐예요? 뭐 아세트아미노펜으로 만드는 약은 다 제네릭이죠. 자, 그러면 이 타이레놀의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인데 이건 똑같은 성분으로 약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제네릭입니다. 복제를 했다 해서 제네릭이에요. 타이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복제약인 겁니다. 그러면 임상도 훨씬 더 적고 따로 뭔가에 대한 이제 돈도 훨씬 더 적죠. 그냥 만들어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네릭과 비교를 많이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시밀러인데, 이 바이오시밀러는 우리가 완벽하게 똑같은 약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 바이오 의약품은 똑같은 약을 만들 수는 없어요. 대신에 유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똑같이 만들면 우리가 제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제네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유사하지만 똑같지는 않은 약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비용과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 똑같은 약은 아니기 때문에. 존슨앤존슨사의 레미케이드의 복제약이 바이오시밀러가 램시마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바이오시밀러라는 것은 유사한 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CMO와 CDMO예요. 제네릭은 앞서 제가 복제하는 약을 만들어내는 사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복제하는 약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요렇게 A 물질과 B 물질과 C 물질 넣어가지고 비율 맞춰서 만들어주세요. 요건이 레시피예요. 그죠? 레시피입니다. 그럼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다. 그걸 똑같이 만들어요. 어딜 가나 맛이 똑같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CMO입니다. CMO. 그냥 요렇게 생산만 담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CDMO라는 것은 우리가 김치찌개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돼지고기를 넣든지 또는
앞다리를 넣든지 삼겹살을 넣든지 어떤 걸 넣는가는 마음대로, 그리고 김치도 묵은지를 넣는지 아니면 젓갈 없는 김치를 넣는지 그것도 마음대로, 물은 조금만 할 건지 많이 할 건지 그것도 마음대로예요. 대신에 김치찌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CDMO입니다. 자, 개념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CDMO라는 것은 이걸 만드는 요리사의 역량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대신에 CMO라는 것은 그 요리사의 역량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레시피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CMO가 비쌉니까? CDMO가 비싸요. CDMO가 훨씬 더 비싸겠죠. 그죠? 요 개념이에요. 그러면 삼성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CMO를 더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CDMO를 더하겠다라고 해요. 그 말인 즉슨 우리는 위탁 개발 생산을 좀 더 늘려서 여기에 특화된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거를 이제 응용을 하면 OEM과 ODM이 나오는 겁니다. 화장품 업체들. 그러면 OEM은 아까 레시피대로 만들어 돌라는 거고, ODM은 우리 여기 앰플 하나 만들어 주세요, 또는 로션 하나 만들어 주세요, 뭐 스킨 한 개 만들어 주세요, 대신 수분 촉촉한 로션 한 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주문하면 알아서 레시피대로 따라락 해서 영양대로 만들어주는 걸 OD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된다. 그럼 지금 이제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뜨는 개념이 바로 이 CDMO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CDMO를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대기업들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장은 조금 바뀌어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는 CDMO를 하는 사업을 하는 대형주들을 조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우선적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기업이 셀트리온 같은 기업을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도 이제 CDMO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주가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바닥권역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보면 2024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25년도 초까지 항상 16만원대에서 19만원 사이에서만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 밑으로 지금 내려왔는데,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서 15만원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을 하거나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수를 하는 시기로 오는 겁니다. 자, 과거에도 셀트리온이 이런 움직임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셀트리온을 보면, 자, 여기서도 잘 보세요. 요게 이제 2020년도에 급등할 때인데요. 2020년도에도 보면 이런 박스권을 얘들이 항상 만들어 놔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뺐다가 여기 하방을 일부러 깨고 내려옵니다. 여기 하방이 여기였잖아요. 그죠? 하방 자체가 정해져 있는 자리를 일부러 한 번 더 깨고 난 다음부터 급등이 나와요. 물론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었지만,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늘는 투매적 현상도 함께 나왔었는데, 지금도 보면, 자, 거래량이 조금 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판단했을 때 15만원대가 깨지고 나면 거래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는 기회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셀트리온도 주가 관리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그 유한화학이라는 기업을 통해 가지고 현재 CDMO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한양행도 최근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한번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중소형사 안에서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뭐 바이넥스라든지 이런 기업,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 또는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자, 이런 기업들이 또 단기적으로는 또 흐름이 또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파미셀 아시죠? 파미셀, 이런 것들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CDMO 관련된 부분도 단기 이슈로 인해서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보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매년마다 5월달에서 6월달로 넘어가는 시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공백기, 그리고 거기 사이에서는 테마성 움직임이 좀 더 부각될 수 있을 때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5월 말에는 ASCO라고 해서 우리가 종양학회가 있고, 그리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바이오 컨퍼런스, 다른 말로 미국 바이오 인터내셔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6월달에 열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회 일정과 관련해서
기업들이 움직임이 꽤 나올 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진단키트 이슈도 붙여버리고, 그죠? 또는 지금 백신 이슈도 붙여버리고, 오늘은 CDMO 이슈도 붙여버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냥 그런 자그마한 호재라도 붙여가지고 지수를 올려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지수의 구조상 IT와 BT가 가장 시가총액 영향을 많이 줍니다. IT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이런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기업들이 움직이는 거고, BT는 뭐예요? 똑같이 바이오 테크놀로지.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도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신풍제약이 갑자기 바닥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갑자기. 신풍제약이 백신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약바이오 전반적 섹터에 대한 분위기를 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거 2020년도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기업이 크게 오를 때 이거 작전주다. 그때 21만 4천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여기 오르기 시작했던 시기가 6,400원 나와 있는데 이걸 일봉과 주봉으로 보면 8,000원대입니다. 그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이후부터 8,000원대죠. 8,040원인데 이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1만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 6,400원, 아까 6,000원대 나왔을 때 그 바닥에 있는 가격대가 오니까 다시 한번 상한가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 상한가는 한 번만에 끝난 상한가는 사실 아니에요. 이것도 작전이 붙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오른다는 거는 다르게 보면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대응을 할 때도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은 대응을 저는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바이오 제약, 뭐 지금 우리가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기업들도 다시 한 번 더 꼭 챙겨보시면서 지금은 제약바이오 쪽에도 훈풍은 불고 있다 하는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안 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달이 지금 현재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식 전략은 또 한편으로는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좋아요, 구독하기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압도적 수익률 보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